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나는 영주 FM 영주가 좋아 아나운서 김선영입니다. 네, 혹시 토스트아웃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번아웃까지는 아니지만 감정적인 탈진 상태, 즉 새까맣게 다 타기 직전에 속이 노릇하게 구워진 상태를 비유하는 신조어인데요. 예를 들어서 짠내 나는 하루를 보내서 디톡스가 필요하다면 햄토스트, 체력이 떨어져서 흐물흐물해진 상태라면 양상추 토스트, 졸려서 녹아내릴 것 같으면 버터 토스트라고 호소를 한다고 합니다. 자, 어쩌다 보니 오늘도 노릇하게 구워진 토스트 신세를 면치 못하셨다면 잠시만이라도 저와 함께 영주 소식 보면서 쉬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영주가 좋아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영주가 좋아 오늘도 먼저 한 주간의 지역 소식 영주 돋보기로 시작하고요. 김수종 기자와 함께하는 영주 톱파보기, 이어서 핫플로 가자 클릭 영주인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네, 영주 돋보기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영주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응급 환자 발생 대비와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서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합니다. 연휴 기간 시 보건소는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영주적십자병원, 기독병원, 자인병원 응급실 3곳도 24시간 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보건소 신속대응반을 구성하고 종합상황실도 추석 내내 운영됩니다. 연휴에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현황은 시보건소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응급의료 정보 제공, 응급의료정보센터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는 9월 10일 경북전문대학교가 2024 영주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경북전문대 내 148 아트스퀘어 중앙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영주시와 경북전문대학교, 영주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경북전문대 링크 3.0 사업단과 영주시 취업지원센터가 주관합니다. 박람회는 기업채용관, 취업지원관, 부대행사관 등 3개 테마로 구성되는데요. 50여 개의 도내외 주요 대기업 및 공기업은 물론 지역의 우수기업과 병원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구직자들에게 폭넓은 채용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취업 컨설팅, 이미지 메이킹, 직업 심리 검사 등 구직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영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참여자를 대상으로 9월 한 달 동안 사은품 추가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에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9월 한 달간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영주시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고 이벤트 대상 답례품을 주문하면 사은품이 추가 증정됩니다. 답례품으로 사과 3.5kg을 선택하면 사과 1kg을, 쌀 10kg을 선택하면 찹쌀 3kg을 받는 식으로 추가 사은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영주시는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시를 응원해주는 분들께 보답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주 돋보기 전해드렸습니다. 여기는 89.1MHz 영주 FM입니다. 한 주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영주가 좋아. 진행의 아나운서 김선영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도 영주의 이곳저곳을 탐방하는 영주지킴이 김수종 기자와 영주 톱파보기 함께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보니까 활기찬 영주 방송도 시작하셨더라고요. 네네, 저렇게 좀 방송 시작하고 지역 소식을 전하고 지역의 인물들을 만나보는 코너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네, 영주가 좋아 그리고 활기찬 영주까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주 톱파보기 첫 번째 소식 방금 제가 돋보기에서 전해드린 내용인데 네,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게 수년 전에 이제 자기 고향이라 혹은 연고가 없는 다른 데다가 기부하면서 한국의 기부 문화를 늘려보자는 측면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방 소멸 시대에 살면서 지방이 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방에다가 좀 기부하자는 그런 운동이죠. 그래서 개인은 이제 연 1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30%에 대한 답례품을 받는 게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고향사랑 기부제 형태에서 지방에 기부하는 형태가 점점점 확산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난주에도 보니까 영주에 그 옷방 본점에서는 뭐 영주 드림스타트에다가 옷방 샌들을 50박스 기부한 거라든가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또 이렇게 고향사랑 기부제로 200만 원 기부한 이런 것 기부도 있고 그다음에 또 동천사 스님께서는 또 장학금으로 뭐 500만 원 기부한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은 저는 세금보다 역으로 보자면 기부가 더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세금은 이제 공무원들이 쓰긴 하지만 지역에 좀 골고루 나눠주는 게 좀 부족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부를 통해서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더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지방 소멸 시대에 저는 이런 기부들을 통해서 지역에 소외받는 사람들한테 좀 세금이 잘 쓰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세금보다 더 의미가 있는 기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고향사랑 기부제 얘기를 하면서 또 기부에 대한 또 의미도 전해 주셨는데 이제 찬바람이 이렇게 살살 불기 시작하면은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더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명절 때나 또 연말이 되면은 기부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네. 네. 기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외국의 기부 문화들은 우리하고 조금 또 차이가 있다면서요? 네, 조금 틀리죠.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가 잘 살고 시골이 좀 못 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골도 사람들이 안정되게 살아가고 또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이유들은 뭐냐 하면은 세금을 지방에 많이 쓰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기부금이 지방으로 좀 많이 몰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나이 든 분들이 돌아가실 때 통상적으로 우리는 이제 자식들한테 상속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친구들은 미국은 워낙에 이제 기부 문화가 좋아서 특히 지방에 상속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도시에 와서 예를 들면 뭐 워싱턴에 살거나 뉴욕에 살고 있긴 하지만 내 고향이 저 멀리 뭐 시카고라도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변은 보면 뭐 자기가 다닌 지방의 대학교나 이런 데 기부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인. 네. 근데 이 친구들은 반대로 내가 다닌 초등학교에 기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초등학교. 그러니까 정말 지방의 작은 단체에 기부하는 거고 교회도 어떻게 되냐면 지금 다니는 교회에 큰 기부를 하지 않고 내 어머님이나 할아버지가 다녔던 내 고향 정말 시골 교회에다가 기부를 함으로써 시골이 발전할 수 있고 시골 교회가 융성할 수 있게 이렇게 네. 도와주는 것도 그건 형식이죠. 영주도 예를 들자면 어제 잠깐 내면교회 제가 내면교회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회장을 하신 강진구 회장님 같은 경우는 돌아가시면서 자기 모교회인 영주 제1교회 장학금으로 5억을 내놓으시고 고향 아버지 어머님이 다니시던 내묘교회는 또 장학금으로 2억을 내주셨어요. 저는 그런 형태가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뭐 미국의 사랑이긴 하지만 한국도 앞으로는 기부를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자기 주변에 기부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자기 뿌리나 정말 어려운 데를 찾아서 고향교회, 그것도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해서 고향의 학교나 교회에 기부하는 것 혹은 뭐 절에 기부하는 것들이 더 올바른 형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교향에 있는 작은 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것들 네.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뭐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 기부를 하고 싶긴 한데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번 돈을 기부를 했는데 이 돈이 과연 제대로 정말 힘든 사람들한테 네. 소중하게 쓰일까? 그게 좀 의심된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런 의미에서도 이 지정 기부라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전 네. 그래서 특정하게 뭐 기부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학교도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뭐 풍기초등학교 전국대 축구 우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풍기중학교. 풍기중학교죠. 네. 풍기중학교에 기부하는 형태도 있긴 하지만 특정적으로 정해서 난 풍기중학교의 축구부를 위해서 기부하겠다라는 네. 형태들도 필요하다고 보고 아까 말씀 뭐 제1교회에 내가 기부하지만 제1교회의 장학금으로만 쓰이게 기부하겠다. 이렇게 좀 지적하는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뭐 한국의 이제 문화가 그렇지 못해서 그렇긴 한데 그렇게 해서 정말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곳에 의미 있는 기부들을 하는 것들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네. 혹은 뭐 지방 소멸 시대에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 영주에 주는 장학금이나 인재육성 장학금, 고향사랑 기부금도 마찬가지로 내가 고향에 주긴 하지만 고향에 어느 때에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고향에 있는 시각장애인 단체에다가 줬으면 좋겠다. 혹은 내가 고향에 있는 작은 절이나 뭐 교회에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정 기부하는 형태로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네. 하는 생각도 들고 그것이 사실은 지역에 더 큰 쓰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바람이고 앞으로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가져봅니다. 자, 고향사랑 기부제 그리고 외국의 기부 문화를 살펴보면서 지정 기부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기부라고 해서 사실 뭐 거창하고 또 큰 돈을 뭐 꼭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 이웃들이 또 이제 곧 추석 명절이잖아요. 네. 예, 명절을 맞아서 또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은 기부부터 또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달 30일 풍기읍 금계리 요즘에 풍기에 좋은 일들이 많이 네, 그렇습니다. 소식이 네. 들리네요. 네. 자, 풍기읍 금계리에서 아주 뜻깊은 행사가 있었다면서요. 네, 풍기 금계리의 힐링 음악회라고 음악회가 열렸는데 단순히 음악회뿐만 아니라 연극 공연도 함께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뭐 색소폰 연주자 혹은 뭐 품바 공연도 함께해서 지역민 250명 정도가 참가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역으로 보자면 단순하게 그냥 문화 행사는 지역민을 위한 문화 행사이긴 하지만 그 지역의 관광객들도 모을 수 있는 측면도 있을 네. 거고 우리가 요즘에 정주 인구라고 하죠. 사실은 꼭 살고 있는 인구도 하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유동 인구들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특히 이제 풍계 같은 경우는 뭐 정감독이 나오는 10성지 중에서 금계리가 1번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금계리를 홍보하는 측면은 사실은 영주가 굉장히 살기 좋고 안정적이고 뭐 물자도 풍부하고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우리 영주의 넉넉함 그다음에 문화적인 풍부함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의미로서는 좀 크게 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맞아요. 풍기 금계리가 10승지 중에 1승지로 네, 1번입니다. 손꼽히는 곳이니까 네. 이런 음악회라든지 다양한 또 문화 공연들 또 마을 축제 같은 걸 통해서 전국적으로 좀 알릴 필요가 네,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김수종 기자님이 보셨을 때 우리 금계리의 이런 마을 작은 힐링 음악회처럼 우리 영주의 어떤 문화 행사들이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간다면 영주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영주를 대표하는 요즘에 이제 마당극 중에 하나가 된동어미 하전놀이가 된동어미 있죠. 수능에 그렇죠. 전해 내려오는. 그리고 또 아시면 또 수능의 그 뭡니까 수능 초군청 놀이 같은 맞아요. 것들이 초군청. 사실은 지역을 대표하는 뭐 마당극이고 연극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맨 전에 뭐 베트남 같은 데서도 해외 공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특히 아시아 전반적으로 해외 공연도 가능한 그런 공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안정적으로 안동 가니까 사실은 안동 하회마을에 하회 뭐죠 탈놀이죠. 네. 탈놀이를 매주 공연하면서 지역민들한테도 맞아요. 또 외지인한테 입장료까지 받고서 공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영주도 좀 상설 공연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뭐 지금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여유가 되면 된동어미 하전놀이 같은 경우에는 영주에서 별도의 극단을 만들어서 시립극단을 만들어서 정말 매주 뭐 수능이나 영주에서 매주 공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관광객을 늘리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정주 인구라고 해서 영주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을 더 늘리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강원도 양양이 인구가 한 3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서핑이 굉장히 유명하다 보니까 총계해보니까 정주 인구 3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10배가 넘네요. 여름이 아주 겨울이야. 여름이 그렇지만 봄, 여름, 가을에는 굉장히 서핑 인구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영주도 마찬가지로 영주 인구 10만밖에 안 되는데 늘 적다 어렵다라고 하지만 영주를 찾는 사람들이 관광객뿐만 아니라 요즘 마찬 일주일 살기, 한 달 살기, 두 달 살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영주가 와서 살 수 있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때만 오거든요. 정말 밥만 먹고 살기에는 아니라 관광객들이나 외지인이 왔을 때 정말 영주가 문화적으로 살아있는 도시다. 그런 느낌들이 들지 않으면 오래 머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런 지역을 알릴 수 있고 또 지역에 적극적으로 대표적인 연극이나 문화공연, 음악공연들을 자주 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영주를
소멸에 대한 대책도 있을 수 있고 정주 인구를 늘리는 데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정주 인구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뭐 맞아요. 가까운 안동만 보더라도 아까 탈춤 공연 같은 것도 하회마을에 공연을 하고 있고 매주 맞아요. 뭐 탈춤 공연을 네, 몇 시 한겨울에 안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뭐 토요일 오후에 늘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것도 그렇고 또 요즘에 안동에 많이 찾는 그 부용대 선유 줄불놀이 같은 맞습니다. 경우도 저도 사실은 뭐 언제 기간 동안 딱 정해놓고 뭐 무슨 토요일 이렇게 자주자주 정기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네. 하는 것 같고 저도 지난번에 집사람 전화 왔는데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저도 뭐 기회가 되면 9월 10월에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요런 뭐 또 인근 지역에서 잘하고 있는 요런 부분들은 뭐 우리도 벤치마킹을 잘해서 댄동홈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하회탈춤 못지않게 정말 재밌는 공연인데 뭔가 관광하고 연계해서 정기적인 공연, 정기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재현해 주신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보자면 그걸 시립극단을 만들 필요가 있고 시립극단을 만들어서 단순히 지역 홍보를 차원을 넘어서 지역민들의 삶의 만족도 혹은 여행객들에 대한 만족도들을 더 높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방 소멸을 막고 지방 소멸을 막는 것이 또 인구를 늘리는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뭐 공장을 유치하는 거라든가 뭐 그런 것들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역민들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이렇게 늘려가야만이 또 외지인이 왔을 때 쉽게 포용할 수 있고 외지인들도 또 만족할 수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문화적 코드를 다시 좀 바꾸고 또 행동이나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잘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좀 바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저도 이제 뭐 행사 MC를 보다 보니까 여러 지역을 이제 다니면서 그 지역마다의 그 문화 행사들을 많이 접해보게 되는데 가장 재밌는 거는 거기 와야만 볼 수 있는 공연들. 안동에 가면 안동에서만 볼 수 있는 공연. 뭐 경주에 가면 경주에서만 볼 수 있는 공연들이 사실은 제일 가치가 있는 문화 행사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주도 이런 부분들 잘 좀 살려나갔으면 좋겠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풍기 인삼축제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때도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영주 풍기를 찾을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좋은 문화 콘텐츠들을 빨리 선정해서 우리 영주를 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풍기 인삼축제 때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뭐 기자님 또 아이디어 하나 한번 여쭤볼까요? 아니, 당장은 뭐 이제 쉽게 보자면 노래 공연이나 뭐 연극 공연이 좋긴 하지만 저는 댄동홈이 사실은 극단은 지금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연은 상시적으로 하지 않는다 뿐인데 그것을 나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올해 하반기부터라도 뭐 매주 공연 정도 뭐 부담스러우면 한 격주라도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이제 풍기읍이나 혹은 뭐 수능면 혹은 영주 시내에서 장소를 정해서 하고 마당극이면 넓은 마당을 제공하면 되고 뭐 여름이나 겨울에는 그걸 못하니까 이제 실내 공간들을 만들어서 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늘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방송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또 뭐 이거 저희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또 참고하셔서 우리 영주 알리는 또 좋은 공연으로서 자리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영주 토파보기 김수종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네, 경북 최초의 목장 체험 바로 우리 고장 영주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자, 푸른 초원의 풍경에 놀라고 다양한 낙농 체험에 2번 놀라는 곳. 네, 오늘 하플로 가자에서 소개해드립니다. 물 좋고 공기 좋은 소백산 아래 젖소들의 청정 목장이 있습니다. 바로 18,000여 평의 부지를 자랑하는 영주 호수 목장인데요. 하루 3톤에 달하는 고품질 원유를 생산하는 친환경 목장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게다가 직접 생산한 원유를 발효시켜 만든 영주 수제 요거트로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에서 주문이 끊이질 않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목장의 안주인인 안일윤 대표는 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목장을 만들기 위해 몇 년 전 호수목장 밀크 아카데미를 만들고 요구르트 제조와 치즈 체험, 식생활 교육이 가능한 농촌 교육 농장을 운영 중입니다.
오늘은 인근 어린이집에서 치즈 만들기 체험을 위해서 모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치즈는 녹아요. 뜨거운데 녹아요. 그래서 오늘 그 뜨거운 걸 뭘로 사용하냐면 물을 사용할 거예요. 뭘 사용한다고? 그래, 물을 사용해요. 치즈는 보통 만드는 시간이 한 5시간에서 6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걸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마지막 성형 단계를 이제 치즈 만들기 체험을 해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금방 만들어서 못하니까 시간상으로 안 되어서 만들어가지고 커드 형태를 만들어 놨다가 얼려놨다가 이제 오는 학생들을 상대로 용량을 분리해가지고 그 1시간 정도의 시간으로 성형을 만들어 가지고 가요. 치즈 만들기 체험은 미리 만들어 놓은 치즈를 녹인 다음에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보는 체험인데요. 이리저리 늘어나는 치즈가 그저 신기하기만 한 아이들. 어디에서도 해보지 못했던 경험에 신이 났습니다. 호수 목장은 경북에서 최초로 올해 목장으로 인증받을 만큼 깨끗한 축산 환경은 물론 여러 가지 낙농 체험이 가능한 곳입니다. 이렇게 포장 완성되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데 우리 아이들이 치즈를 무척 좋아하는데요. 어릴 때 치즈가 마트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에게 치즈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생산되는지 직접 체험을 해봄으로써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또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에 이번 체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호수 목장에서는 치즈뿐 아니라 수제 요거트도 바로 맛볼 수 있는데요. 목장길 따라 카페에 오시면 매일 아침 목장에서 짜낸 신선한 우유로 만든 수제 요거트 음료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주 요거트는 유산균 함량이 높으면서도 해썹 기준에 맞춰 철저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믿고 마실 수 있죠. 사실은 그 살아남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에요. 치즈를 배우러 다니다가 요거트를 배우고 또 일본에 가보니까 농가에서 그 요거트를 우유를 가공해서 팔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200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낙농가들이 이 붐을 탔어요. 그 경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뭐 전국에 거의 다 그 낙농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영주에 대한 어떤 것들 메리트를 갖기 위해서 처음에는 영주 요거트라는 부분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달지 않으면서도 깊은 풍미가 특징인 영주 요거트를 개발하기까지 꼬박 10년이 걸렸습니다. 대표님은 영주 요거트의 맛의 비밀을 사랑이라 말합니다. 물이 건강해야 소가 건강하고 소가 건강해야 우유가 건강하고 그다음에 그 우유로 만든 요거트가 건강하고 이렇게 한 사이클이 되잖아요. 그걸 저는 차별화되고 만들고 싶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목장에는 나무도 많고 그 나무를 관리하는 주인의 손길도 사실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들이 있어야만이 사람도 같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차별화로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최근에는 블루베리 요거트도 개발하셨다고 하는데요. 손님들의 반응도 꽤 좋습니다. 저는 평소에 영주 요거트 즐겨 먹고 있는데 다른 대기업 요거트보다 더 진하고 담백하고 건강에 좋은 것 같아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거의 매일 먹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한 1년 정도 다 돼 가는데 블루베리 요거트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출시를 했고요. 맛있게 먹는 방법은 우리가 만들어서 집에서 콩고트나 잼을 만들어가지고 먹는 방법이 가장 좋고요. 또 과일이나 제철 과일을 넣어서 먹거나 또 때로는 그 곡물을 볶아서 거기에 그 같이 비벼 먹는 그런 것도 있어요. 1년 365일
젖소 100여 마리를 돌보며 쉬는 날 없이 목장 일을 하면서도 손님들에겐 목장을 통해 치유의 시간을 선물하고 싶었던 대표님. 이런 순도 100%의 진심을 담아 만든 호수 목장의 제품들이 어떻게 평범할 수 있을까요?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병에 많이 묻어요. 드시고 나면. 근데 그 병에 많이 묻어 있는 것들도 유산균이 엄청나게 많으니 우유나 물을 넣어가지고 흔들어서 드시기를 저는 원해요. 그걸 다 씻어서 드시기를 원하고요. 우유 한 방울이 되려면 소피 500방울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우유이지만 그것이 한 방울 나오는 과정에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으니 다 물로 씻어서 우유로 씻어서 마지막까지 다 깨끗하게 드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전형적인 농부의 얼굴이지만 목장에 대한 열정은 그 누구보다 크고 뜨겁습니다. 영주 6차 산업의 희망이자 지역민들의 자부심, 영주 호수목장 앞으로도 쭉 응원할게요. 네, 영주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분들을 만나보는 시간 클릭 영주인입니다. 네, 오늘은 방금 영상으로 만나고 온 호수목장의 안희륜 대표님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영주가 좋아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니 어디 저기 알프스 하이디 소녀가 네, 온 것 같은 네 반갑습니다. 하이드입니다. 소백산 하이디. 아, 그렇게 불리고 계세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영주가 좋아 출연해 주셨는데요. 네. 청취자 여러분 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께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영주시 상망동에서 호수 목장을 37년 동안 운영해온 이름은 안일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37년이나 되셨군요. 저만. 남편은 더 오래되고. 그럼 역사가 굉장히 깊은 호수 목장이다, 그죠? 그렇죠. 역사를 쓰고 싶었어요. 자, 100년의 100년의 역사.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제. 한 60년 남았습니다. 자, 클릭 영주인에서 이렇게 안일륜 대표님의 목장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저희가 또 스튜디오를 이렇게 모셨어요. 1987년도에 시집을 네. 오셨다면서요. 네, 오시자마자 이렇게 네. 목장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힘들지 않으셔서 그 젊은 시절에? 신혼여행 갔다 와서 3일 만에요. 네. 약주를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배가 남산만 해가지고도 임신을 해서 네. 소 사료를 주고 때로는 그 시멘트 일을 직접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시멘트 독이 올라가지고 얼굴이 그야말로 누구 말 때나 네. 방티만해질 때도 있었고요. 이로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그동안 그 낙농 역사를 겪어오면서 바게스 차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텐덤과 로봇을 겸하고 있는 그런 네. 시대로 와 있으니까 그야말로 역사를 쓰고 있는 거죠. 진짜 그 예전에는 다 수작업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을 거니까 그렇죠. 젊은 시절에 시집 오셔갖고 정말 얼마나 힘드셨을까 안 봐도 그림처럼 그려집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시집 오셨을 때 그때는 그 낙농 규모가 어느 정도 됐던 건가요? 그때는 차규 두수가요 10마리 정도였어요. 10마리. 네. 처음에 저희 남편이 시작할 때는 2마리였는데 그때는 1983년이었고 제가 결혼할 무렵에는 1987년이었는데 10마리 조금 넘었었어요. 그 사이에 벌써 이제 우리 남자 사장님께서 한 5배 정도 규모를 키워 놓으셨고 네. 시집 오셔서 이제 10마리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한 250여 마리의 소가 있는 대형 네. 목장이 됐다라고 들었고요. 네. 근데 한때는 또 500마리까지 키울 정도였다고 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절반 정도로 규모를 축소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2010년에서부터 네네. 2011년 넘어오는 사이에 2010년 11월 달에 구제역이 터졌어요. 아, 네. 그 와룡에서 시작해가지고 경상북도 일부를 갖다 초토화시킨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저희 집의 규모가 한 500두에 육박하는 정도가 됐었는데 그때 그걸 겪고 나니까 이게 군지평에서 일어나는
밀집형에서 일어나는 전염병이거든요. 네. 그래서 규모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아. 사람도 많으면 전염병이 많이 돌듯이 이렇게 소들도 짐승들도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뭐라 그러나 요즘 동물복지 얘기를 하죠, 그죠? 네. 동물복지 안에 뭐 예를 들어서 한 공간 안에 소가 작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개들은 행복한 거죠. 쾌적하고. 넓은 집에 넓은 쾌적하게 살고. 네. 그 동물들도 그런 것들이 사실 필요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럼 그 구제역 당시에 뭐 그 병에 걸려서 소들이 이렇게 죽어 나간 건 아니었고, 아니었고. 그런 원인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네. 두수를 줄였죠. 줄여 나가신 네. 거네요. 자, 이렇게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살처분되는 그런 피해까지는 이제 벗어났다고 하셨지만 네. 그 당시에 저도 이제 어릴 때긴 하지만 뉴스 봤던 기억이 나요. 정말 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거의 1, 2만 원? 많은. 10,000원. 네. 네. 그 정도였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네. 와, 지금까지 유지해 오시기까지 정말 힘드신 일이 많으셨겠어요. 많았죠. 네. 그 남편이 첫째 낙농이라는 걸 천직으로 사실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자 보니 여기는 특히 유교적인 문화가 강한 곳이니 부인은 아녀자는 남편의 일을 따라야 된다는 그런 뜻을 따라야 네. 된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거는 한 업이잖아요. 그죠? 업이면 업에 대한 자존심도 사실 있었어요. 그 만원 할 때 그때는 그 군이 휴게소에 가면 헐리드 커피? 네. 그 커피 한 잔이 그때가 3,500원 할 때였어요. 커피 한 잔. 그거 세 잔이면 송아지가 한 마리였던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된다. 제가 지금은 커피숍을 하지만 그때부터 그런 메이크 커피를 제가 사 마시지 않았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항상 뭐 100원. 지금은 500원이죠. 네. 그 500원 커피를 빼먹었을 정도.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그랬을까 싶습니다. 자, 자존심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자존심으로 진짜 힘든 과정을 다 이겨내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호수 목장이 되신 것 같은데 그뿐만 아니었죠. 그 이후에 또 우유 쿼터제라는 게 또 생겼었잖아요. 또 생산량 할당제도 있었고 그때 또 낙농업가들이 굉장히 또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잖아요. 뭐 네. 남은 우유는 그냥 뭐 다 버려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100원짜리 우유로 해가지고 커터 밖의 양은 100원짜리 우유를 해서 네. 납품을 했었어요. 근데 그 100원짜리 우유가 100원짜리의 사료를 먹이는 건 아니거든. 똑같은 비싼 사료를 먹여가지고 나가는데 단지 양이 남아도 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 100원으로 나가는 거는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100원짜리 우유 생산하면은 경영에 그야말로 치명적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낙농뿐만 아니라 모든 축산에 그 소, 돼지, 닭 이런 것들이 네. 먹이는 그 사료는 우리나라에 1도 생산되지 않습니다. 100% 수입이에요. 네. 그 비싼 사료를 먹여서 100원짜리 우유를 생산하는 거 말도 안 되죠. 그건 정책의 부재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갑갑하게 이 일을 이어오셨을까 정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남은 우유가 버려지고 진짜 100원에 팔리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그래서 생각이 드는 게 요즘 이렇게 호수 목장에 진짜 핫플로 만들어준 우리 요거트. 네. 그때부터 그러면 이 요거트를 대표님이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그 전부터 하셨나요? 그 전에 2003년도에 제가 처음 해외를 나간 적이 있었어요. 네. 거기를 어디를 갔었냐면 일본에는 그때 여성 낙농가 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를 가니 낙농가들이 집 목장 앞에다가 자판기를 두고 팔더라고요. 오, 자판기에다가 네, 자판기에다가 우유를 네. 이제 이렇게 발효된 건 아니지만 자판기를 두고 파는 그런 걸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목장 유가공이 이제 농가들이 모여가지고 공부를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 요구르트 하는 걸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 갔다 와서.
그 일본 낙농가들은 그때는 이미 일본 낙농가들이 고령화 시대를 겪고 있었어요. 네. 그때 뭐 가보니까 70대 할매들이 자기네들이 연습한 것들을 발표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참 감명 깊은 것도 있었고 배울 점도 되게 많았던 네. 그 연수였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일본의 그 선진 낙농을 배워 오셔서 이제 이렇게 가공품인 요거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신 것 같고, 그런데 이 영주 요거트가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되기까지 꽤 긴 시간이 걸렸다면서요? 네, 꽤 긴 시간이 네. 걸렸던 이유는 그 사실 이게 또 무슨 집을 짓고 기계를 들르고 할 때는 자본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자본이 확보가 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뭐 구제역도 있었고 사료 파동도 있었고 뭐 금융 위기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 목장에 들어가는 그 가외돈들이 굉장히 더 많았어요. 경영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니까 네. 내가 배우고 있어도 그걸 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었던 거죠. 그 10년 동안 골방에서 그걸 하면서 다행스러웠던 그런 그 시간이 그냥 시간이 아니라 이 발효라는 유가공품을 만드는 데 대해서 저 나름의 어떤 철학도 생겼고 또 이걸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기 네. 때문에 내가 이 음식을 대할 때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는 확고한 신념 같은 것도 사실 생겼어요. 근데 그냥 허정 어떤 긴 시간이 10년이 흘러간 것이 아니라 저희인데 깨달음을 준 시간이었죠. 그 긴 시간 동안 이제 대표님이 애쓰시는 동안 우리 낙농 선배님이신 남편분께서는 네. 어떤 생각이셨을까요? 이렇게 요거트 개발하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어요? 아니면 힘든데 뭘 그런 걸 해? 그러셨을까요? 본인은 밀어주고 싶었지만 경제적 여력이 안 돌아갔으니까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호수 목장 그러면 되게 뭐가 컸기 때문에 저 집에는 돈도 많고 뭐도 많고 그랬지만 실제로 들여다보고 보면 안 그렇거든요. 네. 해주고 싶었지만 해줄 수 없는 심정도 사실 힘들었을 거예요. 맨날 밤마다 뒷방에서 앉아가지고 남 다 자는데 낮에 시끄니 일하고 밤에 그걸 만들고 있는 게 보기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남편으로서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저보다 좀 그 판매에 대해서는 돌격 앞으로가 하는 뜻이죠. 저는 그냥 만들면 열심히 만들겠다는 네. 생각을 하지만 남편은 열심히 팔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여자 사장님께서 열심히 만드시고 그걸 또 이제 남편분께서 판매하시는 쪽으로 또 열심히 힘을 보태고 계신 우리 호수 목장의 두 부부 사장님이십니다. 자, 영주 요거트 이렇게 만드시기까지 제일 공을 들였던 부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뭘까요? 뭐 맛인지, 뭐 친환경인지, 뭐 어떤 부분일까요? 뭐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친환경이라고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친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이 뭐냐면 우유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 원재료. 네. 원재료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 그 원재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물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공기가 맑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희 목장에는 나무도 많고 물도 그 나무가 물을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물이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지하수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집에는 나무를 엄청 많이 심어놨죠.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영주 요거트는 무엇보다도 친환경. 그 친환경적이니까 건강하게 우리가 또 먹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부석사 올라가는 길에 호수 목장이 있어요. 네. 부석사 놀러 갈 때마다 늘 우측편을 이렇게 보다 보면 눈에 띄는 게 바로 무인 판매되거든요. 처음 그거 발견했을 때는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게 그러셨구나. 무인 판매대가 어떻게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차가 많이 지나다니는데 그냥 저거 들고 가도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놀랬던 적이 있는데 이 무인 판매대라는 마케팅이 또 호수 목장의 이름을 높이는데 또 기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을 잘 믿으시나 봐. 어떻게 무인 판매대를 생각을 하셨어요?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점이요. 무엇을 들고 내 거 좀 팔아줘 하는 소리를 못해요. 만들기는 마케팅. 만들어놨는데 이걸 어디 가서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한창 카카오 스토리가 유행할 때예요. 근데 대구에 안동에 김준환 원장님이라는 분이 카카오 스토리 내용에 안동에서 기란에서 청송 넘어가는 어느 길에 사과 무인 판매대를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부가 구경을 갔어요. 구경을 가보니 거기는 그냥 소쿠리에다가 사과를 넣고 팔더라고요. 한 소쿠리에 네. 10,000원. CCTV 달아놓고 돈통 옆에 놔두고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냉장고 두고. 네. 그런데 우리는 목장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냉장식품이라서 사과처럼 그렇게 둘 수가 없으니까 이제 컨셉을 잡은 거죠. 예쁘게. 남들이 봐도 저거 사 먹고 싶다. 네. 그리고 사진도 한 장 찍고 싶다 네. 할 정도로 그 집을 지었잖아요. 예쁘게. 그죠? 네, 그래서 네. 그것도 신랑이 이제 서로 머리를 맞대 가지고 모양을 어떻게 할 것이며 색상은 어떻게 할 것이며 냉장고는 어떤 정도에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그 하시면서 진짜 힘든 건 없어요. 진짜 뭐 물건만 없어지고 돈통은 비어 있고 이런 적은 혹시나 없었나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오, 지금도 진짜? 가끔씩 그래요. CCTV 보면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이제 언제 그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한창 탄핵 붐이 들었을 때 보름 동안 그게 털렸어요. 보름 동안 이 30개를 넣어놓으면 네. 2천 얼마씩 들어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름을 그리고 나니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사실 네.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젊은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네. 돈을 넣고 이걸 빼가는 산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도둑질을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네. 산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어머 저런 것도 있었네. 맞아. 우리가 좀 손해보지 뭐. 손해보고 쟤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보다 훨씬 건강하고 바른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그래서 그냥 뒀었어요. 지금도 오. 그냥 갖고 가시는 분들 계세요. 오. 어떤 데는 이제 어떤 분은 수기로 네. 지금 외상을 갖고 갔는데 다음에 돈 넣고 갈게요. 네. 그러면 지난번에 갖고 갔던 거 돈 넣고 오. 넣었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들 정직한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죠?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아직은 믿을만하고 더 아름다운 사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까지 굴러왔겠죠. 나라가. 맞아요. 또 무인 판매대가 네.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그냥 들고 가셨던 분들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실 거예요. 그렇죠. 뭔가 사연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네, 훨씬 더 네. 건강하겠죠. 네,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호수 목장의 네. 무인 판매대 계속 또 응원을 해보고요. 2016년이네요. 12월에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한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에서 대한민국 명가 명품 대상의 가공 부문 대상을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로 큰 상인 거예요? 소비자협회에서 주관하는 거니까 큰 상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센터에서 어떤 분이 이걸 한번 해봐라. 홍보 효과도 좋을 것이고 또 다른 어떤 기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응시를 했었던 것이고. 네. 대상을 받으셨네요. 네, 대상을 받았어요. 이때 기분 어떠셨을까요? 기분요? 잘해야 되겠다. 좀 더 이렇게 마음의 가짐을 반듯하게 해야 되겠다. 네. 그런 것들이 있었죠. 맞아요. 상을 받게 되면은 또 네. 그만큼 또 부담도 많이 생기게 그렇죠. 되는 거니까 네. 거기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네. 그래 점점 더 호수 목장의 요거트가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사 먹을 감사합니다.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뭐 우리 지역 다니다 보면은 뭐 마트에 항상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영주 요거트가 딱 보이면 네. 저는 자랑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여기도 우리 영주 요거트가 네. 있네 이런 마음으로 네, 같이 응원을 하고 있는데요. 자, 뭐 상도 받으셨고 뭐 호수 목장이 이렇게 유명해진 것도 있지만 네. 또 수익금 일부를 우리 대표님께서 또 항상 기부로 또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또 장학금 기부를 시작하신 거예요? 무인 판매대 때문에 했고요. 지금은 2년 동안은 사실 못했어요. 지금도 소가 한 마리에 10,000원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아, 네. 지금도요? 지금도. 어머. 그리고 목장이 네.
목장이 베이스인데 그게 흔들려 버리면은 이게 요거트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아. 저만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네.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다 모두 저처럼 다. 소가리를 하고 계실 거예요. 원가 이게 지금 이익이 남지가 않거든. 사료는 계속 또 오르고. 그렇군요. 이게 정말 뭐 거의 뭐 37년 낙농하시면서 뭐 숱한 어려움을 겪어 오셨는데 이제는 좀 없겠구나 했더니 지금 또 이렇게 10,000원인 사태가 지금 2024년 지금도 또 이렇게 계속되고 있네요. 제가 송아지 10,000원 하는 현상을 지금 4번째 겪는데요. 아, 네. 젊은 날에는 견딜만 했어요. 젊었으니까. 아, 옆에 사람도 힘들고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60이 넘어가지고 10,000원을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안에를 들어가 봤어요. 네. 들어가 보니 미안한 소리지만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량 정책이 부재예요. 식량 정책이. 식량 정책이 부재더라고요. 미안한 소리지만. 야, 4번이나 송아지가 10,000원 하는 사태를 겪으셨다. 현재도 그렇다. 커피 한 잔 값이 뭐 6,000원, 7,000원도 하고 있는데 송아지 한 마리 값이 진짜 10,000원이다. 깜짝 놀랐네요. 송아지가 그냥 송아지가 아니라 네. 우리나라는 농업의 어떤 과학 농업을 하고 있는 영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종축 계량이란 걸 합니다. 종축 계량? 계량. 네. 우리 뭐 종자 계량 하듯이 네. 그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면 그 지금은 자연 교배를 하지 않아요. 전부 다 인강 수정을 해요. 이 계량 때문에. 그러면 그 정액 하나가 최소한 3-4만 원씩을 해요. 계량을 하려면. 그러면 물론 정부 보조금이 뭐 얼마 정도로 있기는 한데 네. 그렇지만 어떤 진짜가 돈이 들어가요. 들어가고 그다음에 혹시 송아지가 몇 달 만에 세상에 나오는지 아세요? 6개월? 10달이에요. 사람하고 똑같네요. 사람하고 생리 주기가 비슷해요. 10달에 나와요. 네네. 근데 나오면 10,000원이에요. 그것도 안 가져가지고 송아지 어린 송아지 사료 한 포 네. 얹어주고 갖고 가라 그랬을 때.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그걸 수매를 했어요. 네. 수매를 해가지고 총으로 더더더덕. 그래가 동물 단체에서 난리가 났는데 지금은 그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가끔 농사 짓는 분들 또 축산하시는 분들하고 얘기 나눠 보면 정말 이게 뭔가 살아있는 농식물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한다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는 거를 늘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정말 힘든 시기를 넘기고 계신 것 같은데 또 잘 넘기실 거라고 믿고요. 네. 이 영주 요거트 맛은 계속 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그 밑에 아이들까지 맛보여 주셔야 되니까 힘내셔가지고 네. 또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호수목장 지금까지 하시면서 네. 내가 생각하는 가장 기분 좋았을 때, 가장 자랑스러웠을 때는 언제일까요? 가장 자랑스러웠을 때? 상 받았을 때? 아니요. 이제까지 한국 낙농을 지켜왔다는 거. 지금 제가 결혼할 때 전국에 4만 농가였거든요. 4만. 네. 지금 5천 농가가 안 돼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4천 농가도 유지하기가 힘들 거예요. 네. 지금은 우리 지금 우유를 식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식량이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우유 소비가 쌀 소비를 2016년도부터 앞섰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자급률이 40%가 지금 턱걸이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수준을 좀 지금이라도 좀 선을 식량이니까 네. 맞춰주고 지켜주었으면 정책이 지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자존심이 미치거나 말거나 힘들어서도 이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그 낙농을 한 부분을 지켰다는 거 지키면서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네. 거. 너 잘해라. 네. 내 입에서 욕 나가지 않게 이런 걸 할 수 있는 네. 위치가 되어 있다는 게 이제 자랑스럽다. 자랑스럽죠. 네. 상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영주 요거트가 성공한 것도 아니고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면서 네. 지켜올 수 있었던 게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4만에서 5천까지 진짜 줄어들었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줄어든 상황인데 우리 호수 목장에서 진짜 앞으로 더 좋은 목소리 내시면서 네. 우리나라의 낙농도 발전하고 또 건강한 우유 또 건강한 요거트 계속 맛볼 수 있도록 네,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혹시 또 뭐 우리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유가 저는 요거트를 팔지만 우리나라 우유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게 건강하게 만들어낸 우유입니다. 지금 가장 그 검사를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그런 우유를 우리 대한민국 낙농가들이 생산을 하고 있으니 소비자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사 드시기를 이 자리에서 바람을 하봅니다. 네, 뭐 우유가 우리 사람한테 좋다라는 건데 모르는 분들 없으시니까 네, 앞으로 우유 소비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호수 목장의 영주 요거트도 계속된 사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안희륜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만큼은 아무리 바빠도 하늘 꼭 한번 올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푸른 하늘의 날이기 때문인데요. 푸른 하늘의 날은 대기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지정한 날이라고 합니다. 하늘 올려다볼 여유 있는 날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주가 좋아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후 4시 더 알찬 영주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선영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영주가 좋아. 오늘은 저 강남과 함께 멋진 우리 이웃들 한번 만나볼까요? 바쁘니까 부지런히 해야죠. 월급날이 제일 기뻐요. 한국의 흥에 반해서 트로트 가수가 됐습니다. 다 함께 내일을 만들어가는 다문화 이주 배경 이웃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여러분의 목소리가 영주를 만듭니다. 영주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여깁니다. 함께하는 소통, 더 나은 영주를 위해 영주시의회는 시민의 올바른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열린 의정, 앞서가는 영주시의회.